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치고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비릿한 공포가 목구멍을 꽉 막아버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차라리 누군가가 뒤통수를 가격하여 기절이라도 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랄 만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현실이라 믿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선명했다. 발을 헛디뎌 차가운 계곡물에 빠진 것은 찰나의 실수였으나 그 대가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참혹했다. 물에 젖어 투명하게 비치는 얇은 못이 적삼 아래로 10년간 겹겹이 동여매어 감추어왔던 여인의 곡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오늘 밤 유난히도 밝은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숲속의 어둠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 창백한 달빛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섯을 퍼런 칼날처럼 젖은 몸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성균관의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빈틈없기로 소문난 장애 김정호가 서 있었다. 그의 서늘한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세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물에 빠진 충격보다 더한 한기가 척추를 타고 뇌리까지 치솟았다. 정오에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적막한 계곡을 갈랐고 나는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몸을 더 깊이 숨기려 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허우적거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묶었던 상투관이 풀어져 버렸고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긴 머리카락이 검은 비단처럼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 물 위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남자의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가녀린 어깨,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물에 젖어 흉대를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드러나는 여인의 태가 그의 눈동자 속에 고스란히 박혔다. 사내에 복식을 하고 성균관에 들어온 지 어언 반년.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으나 이토록 무방비하게, 그것도 하필이면 김정호라는 사내에게 들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확인하는 맹수처럼 물가로 다가왔다. 자갈을 밟는 그의 발소리가 마치 내 목숨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끝장이라는 체념이 뒤섞여 다리는 물속에서 납덩이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네가 어찌하여. 정우가 내 가명인 연우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의 미간이 좁혀지며 의혹이 확신으로 변하는 찰나의 표정을 나는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내 젖은 몸과 풀어헤쳐진 머리카락,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눈동자를 번갈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고 무서웠다. 성균관은 금여진리의 구역, 국법으로 엄격히 다스리는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었다. 여인이 남장을 하고 이곳에 들어와 학문을 훔친다는 것은 단순한 기만이 아니라 왕실을 능멸하고 유교의 법도를 뒤흔드는 대역죄에 해당했다. 발각되는 즉시 참수형을 면치 못할 중죄였으며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쇠락해가는 우리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일이었다. 입술이 달달 떨려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가문의 비밀을 지켜야 할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정우는 천천히 허리춤에 차고 있던 가끈을 만지작거렸다. 그가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을 불러 나를 끌고 간다면 내 인생은 이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영영 끝나버릴 것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건대 내가 이토록 무모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치기 어린 영웅심 때문이 아니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으로 태어나 늙으신 아버지와 병약하여 오늘 내일하는 오라비를 대신해야 했던 절박한 운명 탓이었다. 우리 가문은 조부 때 영모의 누명을 쓰고 벼슬길이 막힌 뒤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산골짜기에 숨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유일한 희망인 오라비 연우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만을 학수고대하셨으나
오라비는 글 읽는 재주는 뛰어났어도 타고나기를 몸이 약해 찬바람만 쐬어도 피를 토하는 병자였다. 연화야, 네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아버지는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한탄하셨고 그 한탄은 어린 내 가슴에 굵은 못이 되어 박혔다. 오라비가 병석에 누워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날 나는 결심했다. 내가 연우가 되겠노라고.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라면 내 이름 연화를 버리고 사내 연우로 살아가는 것쯤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 가위를 들어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숭덩숭덩 잘라내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곱게 자란 규수가 아니었다. 낯설고 투박한 사내아이 하나가 눈물 고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가슴을 무명천으로 칭칭 동여매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압박했고 고운 피부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숯검정을 칠해 얼굴을 검게 만들었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걸음걸이마저 사내들의 투박한 보폭을 흉내내며 피나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병든 오라비를 대신해 성균관 유생의 신분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 남자들과 함께 먹고 자는 생활, 쏟아지는 시선들, 낯선 학문의 세계. 하지만 나는 악착같이 버텼다. 밤이면 남들 몰래 흉대를 고쳐매며 울음을 삼켰고 낮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경전을 외우고 붓을 놀렸다. 오로지 장원급제하여 가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지난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오늘 밤 이 실수 하나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차가운 계곡물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정우의 시선은 그보다 더 차갑게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성균관 내에서도 얼음 귀신이라 불릴 만큼 냉정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좌의정의 외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는 가문의 권세나 배경보다는 오로지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런 그에게 규율을 어긴 자, 그것도 남장을 하고 신성한 학문의 전당을 더럽힌 계집이란 존재는 용서받지 못할 오점일 것이 분명했다. 나는 물속에서 덜덜 떨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 장애, 어른, 제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비굴해 보여도 어쩔 수 없었다. 나 하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병든 오라비가 역적의 가족으로 몰려 처형당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우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굳게 닫힌 입술이 열렸다. 나오거라.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나는 주저하며 몸을 웅크렸다.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젖은 옷에 달라붙은 몸의 굴곡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못 들었느냐, 나오라 했다.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서렸다.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에 나는 비틀거리며 물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물에 젖은 신발이 질척거렸고 젖은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앞에 섰다. 차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 곧 고함이 터져 나오거나 포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예상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파국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툭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시야가 어두워지며 따뜻한 온기가 내 어깨를 감쌌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정우가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도포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준 것이었다. 그의 도포에서는 은은한 묵향과 함께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방금 전에 살기등등하던 눈빛과는 미묘하게 다른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내가 흘린 상투관을 주워들더니 무심한 듯 툭 던져주었다.
머리부터 수습해라. 꼴이 그게 무엇이냐. 그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명백했다. 지금 당장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투관을 받아들고 젖은 머리카락을 황급히 쓸어 올려 대충 상투를 틀었다. 도포자락을 여며 몸을 가리자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정호는 나에게 안도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와 내 귀에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오늘 밤 일은 달과 계곡물 그리고 너와 나만이 아는 것이다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구원인 동시에 협박이었다.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약조였으나 동시에 내 목숨줄을 그가 쥐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경고였다. 그는 이어서 허나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지는 전적으로 내 처신에 달렸다. 성균관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계집의 몸으로 산의 흉내를 내며 이곳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 빛이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죄인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으며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리고 들키지 마라. 만약 다른 이에게 꼬리를 잡히거나 내 존재가 이곳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때는 내 손으로 직접 내 목을 칠 것이다. 알겠느냐? 라고 경고했다. 나는 쥐어짜듯 명심하겠사옵니다. 라고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었다. 정호는 잠시 나를 응시하다가 휙 몸을 돌려 기숙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달빛을 받으며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다. 나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도포를 꽉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생존이 아니었다. 호랑이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민 채 언제 깨물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은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쿵쿵거렸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동문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들 속에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정호가 덮어주었던 도포는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 도포에서 나던 묵향이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왜 나를 신고하지 않았을까? 냉혈한이라 불리는 그가 어째서 단순히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알 수는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일 해가 뜨면 나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남장 유생이 아니라 김정호라는 사내에게 약점이 잡힌 꼭두각시이자 그의 감시 아래 놓인 죄인이 된 것이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푸르게 물들일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세수터로 나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다시 흉대를 단단히 조여매고 상투를 틀고 갓을 썼다. 겉모습은 다시 완벽한 유생 이연으로 돌아왔지만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지고 변화해 있었다.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명륜당 마당에 들어서자 저 멀리서 동료 유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김정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나를 본 척도 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수업이 시작되고 박사님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강당을 울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내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있는 정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책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등 뒤에 달린 듯한 예민한 감각이 시시각각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붓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였다. 먹을 갈던 옆자리의 유생이 실수로 내 책상 위로 벼루를 엎질렀다. 검은 먹물이 튀어 내 옷자락과 책을 더럽혔다. 이런, 미안하네 연우군. 내 실수했어. 그 유생이 당황하여 사과하며 손을 뻗어 내 옷을 닦아주려 했다. 그의 손이 내 가슴께로 다가오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됐네. 내가 하겠네. 내 과민한 반응에 강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의아해하는 유생들의 눈빛, 그리고 박사님의 질책 어린 시선, 당혹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순간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소란스럽군 정호였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정확히는 먹물이 튄 내 가슴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조심하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강의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내 책상 위에 자신의 깨끗한 화선지를 툭 던져주며 책이 더러워지면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 우선 이걸로 닦게 라고 말했다. 무심한 듯 건네는 호의였지만 그 행동은 명백히 나를 공경에서 구해준 것이었다. 다른 유생들이 웅성거리며 저 냉혈한 김장이가 웬일로 남을 돕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이라며 수군거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선지를 집어들었다. 정호와 나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허공에서 얽혔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나만이 읽을 수 있는 경고와 묘한 연민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와 나의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동문수학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그가 쳐놓은 결계 안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해야만 했다. 내 운명은 이미 내 손을 떠나 저 차가운 사내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었다. 성균관의 아침은 북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울려 퍼지는 기상 나팔 소리는 나에게 있어 하루를 여는 알림이 아닌 또 다른 전장으로 향하는 출정 신호와도 같았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뱉어내며 밤새 짓눌려 있던 갈비뼈의 고통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흉대는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살을 파고들었고 그 압박감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존재인지를 매 순간 상기시켜 주었다.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남몰래 흉대를 풀어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고 싶었지만 사방이 트인 기숙사방 안에서 그런 호사는 언감생심이었다. 옆자리 유생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지자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재빠르게 이불을 개고 가장 먼저 세수터로 향했다. 남들보다 먼저 씻고 남들보다 먼저 옷을 입어야만 했다. 그것이 이 늑대 소굴 같은 금녀의 구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처절한 생존 법칙이었다. 세수터의 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얼음장 같은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젖은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다. 숯검정을 칠해 거칠게 만든 피부와 일부러 굵게 그린 눈썹, 그리고 갓을 눌러서 가린 이마, 영락없는 사내의 모습이었으나 내 눈에는 그 위태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여인 연화의 두려움이 빤히 보였다. 지난밤 계곡에서의 일은 마치 꿈만 같았다. 김정호, 그 차가운 사내가 내 비밀을 덮어주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는 왜 나를 고발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구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정호의 시선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강의실에서의 시간은
바늘방석과도 같았다. 박사님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신경은 온통 등 뒤에 꽂히는 정호의 시선에 쏠려 있었다. 그는 내 뒷자리 혹은 대각선 위치에 앉아 나를 감시했다. 내가 글을 읽다가 잠시라도 딴청을 피우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똑바로 하라.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라. 그의 무언의 압박은 나를 피말리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나는 전보다 더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친 듯이 경전을 외우고 붓이 닳도록 글을 썼다. 동료 유생들은 그런 나를 보며 독종이라 혀를 찼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실력으로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패였으니까. 하지만 학문적 성취와는 별개로 육체적인 한계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성균관 유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글 읽는 재주뿐만이 아니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유교적 가르침 아래 활쏘기와 같은 무예 훈련 또한 필수 덕목이었다. 그리고 이 시간이야말로 나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고문이었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인석이었다. 그는 병조판서의 차남으로 힘께나 쓴다는 무반 집안의 자제였다. 덩치가 산만하고 성정이 포악하여 유생들 사이에서도 깊이 대상 1호였다. 그는 유독 체구가 작고 힘이 없는 나를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기를 즐겼다. 어이, 이연우. 자네는 팔목이 어찌 그리 가느다란가. 꼭 계집애 팔뚝 가꾸먼 그래라며 시비를 거는 것은 예사였고 식당에서 일부러 내 반찬을 엎거나 지나가는 길에 어깨를 세게 부딪혀 넘어뜨리곤 했다. 나는 묵묵히 참아냈다. 대꾸해봤자 소란이 커질 것이고 소란이 커지면 내 정체가 탄로날 위험만 높아질 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침묵은 인석의 가학성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오후의 대살의 수업 시간이었다. 연병장에 모인 유생들은 저마다 활을 점검하며 몸을 풀고 있었다. 나는 내 몸통만 한 활을 들고 쩔쩔매고 있었다. 활시위를 당기는 힘은 고사하고 무거운 활을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팔이 후들거렸다. 인석이 낄낄거리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보게나 저 꼴을 활이 사람을 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활에 끌려가게 생겼어. 자네 밥은 먹고 다니는가? 아니면 밤마다 어디 기방이라도 드나들며 기력을 탕진하는 겐가? 주변 유생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다.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시위를 당기려 애썼다. 그러나 팽팽한 시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억지로 힘을 주다 보니 손가락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인석은 내 고통을 즐기듯 곁에서 알짱거렸다. 어디 내가 좀 도와줄까? 라며 그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의 투박한 손이 내 가느다란 손목을 움켜쥐자 소름이 돋았다. 이리 비실비실해서야 어디 산에 구실이나 하겠어? 혹시 달린 게 없는 건 아니겠지? 그의 농담은 선을 넘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인석의 눈빛이 장난기를 넘어 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내 허리춤으로 손을 뻗으려던 찰나였다. 그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연병장을 갈랐다. 김정호였다. 그는 언제 다가왔는지 인석의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다. 정호의 악력에 인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이거 놓게 김장해 하고 비명을 질렀다. 정호는 인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신성한 대살의 시간에 무슨 추태인가. 학문을 닦는 유생이 시정잡배처럼 힘자랑이나 하려 들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인석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지만 정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 나는 그저 연우가 너무 힘겨워하기에 도와주려던 것뿐이네. 라는 말에 정호는 도움이 아니라 조롱으로 보이더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하는 하구를 비웃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썩 물러가라 라고 일갈했다. 정우의 기세에 눌린 인석은 씩씩거리며 물러났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정우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내 손에 들린 활을 빼서 들고는 나지막이 따라와라 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연병장 구석의 의식한 곳으로 데려갔다. 아름드리 은행나무 뒤편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또 혼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는 자신의 소매 안에서 깨끗한 무명천을 꺼내 내 피 흘리는 손가락을 감싸주었다.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길이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느냐?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제가 힘이 부족하여 라고 우물쭈물하자 그는 힘이 부족하면 머리를 써야지. 네가 가진 것이라곤 그 비상한 머리 하나뿐이지 않더냐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질책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손가락을 꼼꼼히 동여매 준 뒤 다시 활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내 등 뒤로 돌아가 섰다. 자세가 틀렸다. 어깨에 힘을 빼고 단전으로 숨을 쉬어라. 그가 내 뒤에서 양팔을 뻗어 내 자세를 교정해주기 시작했다. 그의 넓은 가슴이 내 등 뒤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고 은은한 묵향이 코끝을 찔렀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에게 들킬까봐 겁이 났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내 가녀린 팔을 감싸고 그의 큰 손이 내 손등을 덮어 활 시위를 함께 당겼다. 시위는 팔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등 근육으로 당기는 것이다. 시선을 관역에 고정하고 지금이다. 퉁하는 청명한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갔다. 화살은 관역의 정중앙에 정확히 꽂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손맛이었다. 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돌아보았다. 정호와 눈이 마주쳤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그의 눈동자 속에 내 모습이 가득 차 있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연습해라. 다음에도 이런 꼴을 보이면 그땐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나는 멍하니 관역에 꽂힌 화살을 바라보았다. 손끝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가 화끈거렸다. 차가운 얼음 귀신인 줄만 알았던 그에게서 느껴지는 온기,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동시에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내다. 아니, 사내여야만 한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지만 심장의 고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미묘한 기류를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다. 멀리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최인석이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집요했다. 김정호, 내 놈이 저 계집애 같은 녀석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대체 뭐냐? 단순히 동문회라고 하기에는 그 눈빛이 심상치 않단 말이지. 인석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어지겠어. 천하의 김정호가 남센난서이라도 즐기는 게 아니라면 저 녀석에게 뭔가 냄새나는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그날 밤 성균관 기숙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나는 피곤에 지쳐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정호의 말이, 그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뒤척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다. 달빛이나 쐬고 오자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 종경각도 서관 쪽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홀린 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열린 창틈으로 정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늦은 밤까지 홀로 책을 읽고 있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조각처럼 수려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훔쳐보았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깜짝 놀라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가 더 빨랐다. 거기 누구냐? 연우, 너냐? 들켰다. 나는 쭈뼛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정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존경각 안은 책 냄새와 촛농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아니, 읽는 척을 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흐를 무렵 정우가 불쑥 물었다. 너는 왜 사내가 되려 했느냐? 심장이 덜컥했다. 그가 내 정체를 알고 묻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유생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것인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병든 오라비와 늙으신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짐이구나. 그 작은 어깨로 감당하기에는.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웠다. 나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힘들면 기대도 된다. 내가 곁에 있는 동안은. 그의 말은 고백이 아니었다. 그저 선배로서의 조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달콤하고 아프게 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지만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흔들었다. 나는 그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여인이라는 사실도 그가 명문가의 자제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저 연우와 정우로서 존재하는 이 시간이.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그런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뒤 성균관에는 대규모 춘계 사생대회가 열렸다. 시제를 받아 시를 짓고 활쏘기로 체력을 겨루는 중요한 행사였다. 왕실 종친들도 참관하는 자리라 분위기는 엄숙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준비했다. 정우에게 배운 활쏘기 자세를 밤마다 연습했고 시짓는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문제는 활쏘기 시합 당일에 터졌다. 내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라갔을 때였다. 활을 잡는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활시위가 평소와 다르게 느슨하면서도 어딘가 끈적거렸다. 자세히 보니 시위의 매듭 부분에 미세하게 칼자국이 나 있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기름칠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손을 댄 것이 분명했다. 인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저 멀리서 그가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대로 쏟아가는 활시위가 끊어져 얼굴을 다치거나 활이 미끄러져 망신을 당할 것이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활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심판관들은 엄격했고 장비 점검 소홀은 유생의 불찰로 간주되었다. 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포기하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쏠 것인가. 관중석에는 정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나를 향해 있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 나는 이를 악물었다. 기름칠해진 손잡이를 옷자락으로 꽉 감싸쥐고 끊어질 듯 위태로운 시위를 천천히 당겼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인석이 입모양으로 쏴봐. 어디 한 번이라고 조소했다. 나는 눈을 감고 정우가 가르쳐준 말을 되새겼다. 등으로 당겨라. 단전으로 숨을 쉬어라.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관역과 나만이 존재하는 세상.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 시위를 당겼다. 툭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시위가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찰나 나는 손을 놓았다. 화살은 맹렬한 기세로 날아갔다. 그리고 기적처럼 관역의 붉은 원 안에 꽂혔다.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활시위가 결국 끊어졌고 그 반동으로 튕겨나온 줄이 내 뺨을 강타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연우야, 단상 아래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치며 뛰어 올라왔다. 정호였다. 그는 채통도 잊은 채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내 상태를 살폈다. 괜찮으냐? 눈은 안 다쳤느냐?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매로 내 뺨에 피를 닦아주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틋하여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봐. 김장희가 저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봐.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지 않아?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인석은 그 광경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봤지? 저건 형제애가 아니야. 사내가 사내를 저리 애지중지할 리가 없지. 내 장담하건대 저 이현우라는 놈이 아닐지도 몰라. 인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확실한 물증을 잡기로 결심했다. 오늘 밤 유생들이 목욕하는 시간을 노리기로. 만약 이현우가 옷 벗기를 거부하거나 몸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까발리고 김정호까지 싸잡아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정호는 나를 부축해 의원실로 향했다. 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인석의 섬뜩한 눈빛을 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올랐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고였다. 뺨의 상처보다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위태로운 동문수학, 그 살얼음판이 기어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성균관의 밤은 낮보다 더 깊고 서늘한 눈을 뜨고 있었다. 활쏘기 대회가 끝난 뒤 나를 둘러싼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최인석과 그 무리는 대놓고 적의를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뱀처럼 끈적하고 집요하게 내 뒤를 밟았다. 뺨에 난 상처는 정호의 도움으로 지혈하고 연고를 발랐으나 욱신거리는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가올 불행에 대한 예감이었다. 인석이 흘렸던 그 섬뜩한 미소, 그리고 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나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정호는 나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는 내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고 밤이면 내 방문 앞을 서성이다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그의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음을 우리 둘 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유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장희가 이현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숙사 사감이 우리 방을 찾아왔다. 사감은 오늘 밤은 명륜당 뒤편 숲길의 야간 순찰 당번이라며 김정호와 이현우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다녀오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통상 야간 순찰은 하급 유생들이나 하는 일이었고 장애인 정호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없었다. 게다가 나와 정호를 한조로 묶은 것 또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했다. 정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항의하려 했으나 나는 조용히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거부한다면 더 큰 의심을 살 뿐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채비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달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길은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정우는 앞장서서 걸으며 내 쪽을 향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가 낮게 속삭이며 내 뒤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느낌이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혹시 최인석 일당이 꾸민 일이 아니냐고 물었고 그는 짐작 가는 바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비장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다. 나 따위가 무엇이길래 이 고귀한 분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려 하시는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우리가 숲의 깊은 곳, 인적이 드문 산기앰에 다다랐을 때였다.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어둠 속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정호가 피해라 하고 소리치며
나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슝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몽둥이 같은 통나무가 허공을 가르며 우리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누군가 미리 설치해둔 덫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사리를 품은 공격이었다. 흙바닥에 뒹군 우리는 흙투성이가 되었다. 정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나를 등 뒤로 숨기고 주위를 경계했다.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쓴 서너 명의 괴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횃불이 들려 있었다. 체격이나 움직임으로 보아 인석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거나 혹은 인석 본인이 섞여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호가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들이 감히 성균관 유생의 길을 막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괴한들은 길을 막는 게 아니라 더러운 잡것을 치우러 왔다며 남색이나 밝히는 샌님들이 밤중에 숲속에서 뭘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비릿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그 천박한 말투에 정호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정호는 문물을 겸비한 인재답게 맨손으로도 괴한들을 상대해냈다. 몽둥이를 피하고 놈들의 급소를 가격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수정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놈들은 비겁하게도 정호가 나를 보호하느라 운신의 폭이 좁다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놈들 중 하나가 품 안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다. 달빛에 반사된 서슬 퍼런 칼날이 정호의 등 뒤를 노리고 있었다. 정호는 앞에 두 놈을 상대하느라 뒤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안 된다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정호의 등 뒤를 막아섰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왼쪽 어깨를 꿰뚫었다. 뜨거운 액체가 울컥 쏟아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칼날이 내 어깨를 깊이 그은 것이다. 정호가 연우야 하고 절규했다. 숲을 울리는 그 비명에 내가 힘없이 쓰러지자 당황한 괴한들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며 웅성거리다 황급히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정호는 쓰러지는 나를 받아 안았다. 그의 손이 내 젖은 어깨를 감쌌고 그 손은 금세 내 피로 붉게 물들었다. 고통 때문에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정호는 정신 차리라며 눈을 감지 말라고 물기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다급하게 자신의 각끈을 끊어 내 어깨 위쪽을 동여매어 지혈하려 했다. 붉은 피가 묻은 각끈이 내 하얀 소복 위에서 처참하게 빛났다. 나는 괜찮다고 장의 어른이 무사하시니 다행이라고 간신히 말했으나 그는 바보 같은 녀석이라며 내 목숨이 내 목숨보다 중하다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다. 그는 나를 번쩍 안아들고 뛰기 시작했다. 기숙사로 갈 수는 없었다. 의원을 부르면 옷을 벗겨야 하고 그러면 내 비밀이 천하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는 성균관 뒤편 자신이 평소 명상하며 머물던 작은 별채로 향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빗물과 핏물이 섞여 그의 도포를 적셨다. 별채에 도착한 정호는 나를 윗목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약상자를 찾았다. 촛불을 켜자 내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칼날은 어깨를 스쳐 쇄골 아래까지 길게 찢어 놓았다. 옷을 벗겨야만 치료할 수 있는 부위였다. 정호의 손이 내 옷고름에 닿았다가 멈칫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옷을 벗기면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용서하라고 짧게 말하고는 과감하게 내 저고리를 찢어냈다. 하얀 흉대가 피에 젖어 붉게 물든 채 내 가슴을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여인의 몸을 억지로 감추기 위해 옥죄어 놓은 그 처절한 흔적을 보고 정호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흉대 사이로 비치는 하얀 살결과 끔찍한 상처가 대비되어 비현실적인 광경을 만들어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흉대 위로 드러난 상처 부위를 닦아내고 지혈산을 뿌렸다. 따가운 통증에 내가 신음하자
그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깨끗한 속적삼을 찢어 내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었다.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감정은 태산처럼 무거웠다. 치료가 끝난 후 그는 탈진한 듯 내 곁에 주저앉았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열이 올라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나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슬픔, 분노, 그리고 깊은 연민. 그가 쉰 목소리로 어찌하여 이런 가시밭길을 택했느냐고 물었다.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한탄하는 소리였다. 나는 웅얼거리듯 제가 사내였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랬다면 장애 어른께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곁에 서서 벗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정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벗이라니. 너는 나에게 이미 벗 그 이상이었다고. 사내든 여인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며. 내게는 그저 너라는 사람 하나만이 보였거느리라고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내 심장에 꽂힌 칼날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나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날이 밝으면 인석 일당은 집요하게 내 부상을 파고들 것이다. 왜 의원을 부르지 않았는지, 왜 별채에 숨어 있었는지 추궁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내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나를 숨겨준 정호 역시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역적의 딸을 숨겨준 죄, 국법을 어긴 죄. 장차 정승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의 앞길을 내가 막게 되는 것이다. 정호는 밤새 내 곁을 지키다 깜빡 잠이 들었다. 벽에 기대어 쪽잠을 자는 그의 얼굴은 피로에 찌들어 패쑥했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어깨가 불에 타는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종이 위에 먹물이 번져나갔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찢겨나갔다. 장애 어른 전상서, 못난 저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저의 존재가 어른께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를 잊으십시오. 이승에서 맺지 못한 인연, 다음 생에 사내로 태어나 다시 만나 뵙게 된다면 그때는 목숨을 다해 어른을 모시겠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편지를 접어 그의 머리맡에 놓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를 꺼냈다. 반으로 부러진 비녀였다. 가난 때문에 팔려갈 뻔했을 때 억지로 빼앗기지 않으려다. 부러진 그것을 나는 부적처럼 지니고 있었다. 나는 부러진 비녀 한 조각을 편지 위에 올려두었다. 나머지 한 조각은 내가 가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의 징표가 되기를, 혹은 영원한 이별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며 새벽녘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빗속으로 나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호와의 추억이 발목을 잡았다. 계곡에서의 첫 만남, 활쏘기를 가르쳐주던 그의 등, 피 묻은 손을 감싸주던 온기.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호가 눈을 뜬 것은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연우야, 좀 어떠냐 하고 물으며 옆을 보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비어있는 이부자리에는 아직 내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한 그는 연우야 하고 부르며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와 부러진 비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다. 손에서 편지가 툭 떨어졌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이. 그는 비녀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줄기는 그쳤으나 땅은 질척거렸고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기숙사와 명륜당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었던 숲길을 헤맸다. 신발이 벗겨지고 옷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디로 간 것이냐고 찾지 말라니 잊으라니 네가 내 심장에 불을 질러놓고 어찌 그리 매정하게 떠난단 말이냐고 소리쳤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계곡가에서 우리가 처음 비밀을 공유했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손에 들린 부러진 옥비녀가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가슴이 통째로 도려내어진 듯한 상실감만이 그를 지배했다. 최인석 무리가 킬킬거리며 나타난 것은 그때였다. 어이 김장애, 그 계집애 같은 녀석은 어디 가고 혼자 청승을 떨고 있나. 밤새 도망이라도 친게냐.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적인 유생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 짝을 잃은 늑대의 눈이었다. 그 서슬퍼런 살기의 인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정호가 피 끓는 목소리로 맹세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너를 찾을 것이라고 읊조렸다.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내 반드시 너를 찾아내어 이 옥비녀의 짝을 맞추고야 말 것이다. 그때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으리라. 정호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의 절규가 메아리쳐 산천을 울렸다. 성균관 유생 이현우는 그날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가 병을 못 이겨 낙향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괴한에게 당해 죽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김정호만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숨을 죽인 채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임을. 그렇게 피 묻은 가끔과 부러진 비녀만을 남긴 채 우리의 짧고도 강렬했던 동문수학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세월이 시작되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무심하게, 그러나 바위처럼 묵직하게 우리네 삶을 깎아내고 다듬어 놓았다. 한양에서 천리길 떨어진 남쪽 변방,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무주골.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이곳. 낡은 초가집에서 나는 연 선생이라 불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동네 코흘리게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산을 타며 약초를 캐어 병든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내 일상의 전부였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10년 전 성균관의 미소년 연우도 고운 교수 연하도 아니었다. 햇볕에 그을려 거무튀튀해진 피부, 일부러 빗지 않아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투박한 무명옷을 입은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아낙네, 아니 혼기를 훌쩍 넘겨버린 괴팍한 노처녀의 형상이었다. 훈장님, 하늘천 따지,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콧물을 훌쩍이며 묻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손마디는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늘 검은 흙대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누추한 삶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안온했다. 이름을 숨기고 성별을 지운 채 그저 숨쉬는 것만으로 족한 삶. 그러나 마음 한구석 깊게 파인 우물 속에는 여전히 썩지 않는 기억 하나가 가라앉아 있었다. 비 오는 날 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속적삼을 찢던 사내, 김정호, 그의 이름 세 글자는 10년이라는 세월의 풍화작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가끔 밤바람에 문풍지가 떨릴 때면 혹시나 그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여 덜컥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조했다. 좌의정의 아들이자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그가 이런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죄인 따위를 기억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평온하던 내 일상에 파란이인 것은 새로 부임한 현감 조덕배 때문이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호색한으로 소문난 자였다. 부임하자마자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여
백성의 고열을 짜내더니 급기야는 관아의 기생들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민가의 여인들을 탐하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그의 음탕한 눈길이 마을에서 글 좀 읽는다는 나에게까지 미치고 말았다. 어느 날 장터에 약초를 팔러 나갔다가 그의 행차와 마주친 것이 화근이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으나 뱀처럼 교활한 그의 눈은 내 허름한 옷차림 속에 감추어진 본태를 꿰뚫어 본 듯했다. 저기 저 계집, 눈매가 예사롭지 않구나.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옥은 빛이 나는 법이지. 그날 이후 관아의 포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내 초가집을 들락거렸다. 현감이 수청을 들라 명했다느니 첩실로 삼아 호강시켜주겠다느니 하는 더러운 정갈들을 가져왔다. 나는 그때마다 숯검정을 얼굴에 더 짙게 바르고 일부러 미친 척을 하거나 병자 흉내를 내며 그들을 쫓아냈다. 내 나이 30이 넘었고 몸에는 몹쓸 피부병이 있어 남정네를 모실 수 없소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버텼다. 하지만 조 현감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다. 그는 내 거절을 오히려 흥미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마을 어귀에 웬 낯선 거지 하나가 나타났다. 다해진 삿갓을 눌러쓰고 누더기 옷을 걸친 사내였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마을 우물가에 앉아 물을 얻어 마시고 있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그는 허웃을 뿐이었다. 나는 약초를 말리다 말고 살인문 너머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덥수룩한 수염과 먼지투성이 얼굴 때문에 생김새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가 바가지로 물을 마시며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보았을 때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과 마주쳤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차갑지만 깊은 어딘가 낯익은 그 눈빛. 하지만 설마 천하의 김정호가 저런 거지 꼴을 하고 있을 리가. 나는 헛것을 본 것이라 치부하며 황급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의 유품인 부러진 옥비녀만 만지작거렸다. 다음 날 운명의 폭풍은 예고 없이 닥쳐왔다. 조 현감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내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다. 이런 젠장, 말로 해서 안 되면 힘으로 하는 수밖에. 사또께서 오늘 잔치 흥을 돋을 꽃으로 내년을 지목하셨다.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아. 나는 이거 놓으시오. 백주 대낮에 이 무슨 행패란 말이오. 라며 필사적으로 반항했지만 장정넷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질질 끌려가는 내 뒤로 아이들이 울며 따라왔고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감히 관아의 서슬퍼런 위세에 맞서지 못했다. 나는 흙먼지 구덩이에 처박히고 머리채가 잡힌 채 마치 짐승처럼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다. 관아 안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술판으로 흥청망청했다. 기름진 고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간드러지게 울려 퍼졌다. 상석에 앉은 조 현감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허허, 드디어 왔구나. 도도한 척 굴더니 꼴이 말이 아니로구나. 어디 그 숯검정 뒤에 숨겨진 얼굴 좀 보자꾸나. 현감의 눈짓에 포졸 하나가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와 내 얼굴에 끼얹고는 거친 수건으로 문질러 닦았다. 검댕이 지워지자 10년 세월에도 변치 않은, 아니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욱 깊어진 내 하얀 얼굴이 드러났다. 좌중에서 오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조현감은 만족스러운 듯 무릎을 쳤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진흙 속에 연꽃이라더니 과연 절세기로다. 오늘 밤은 네가 내 술잔을 채우고 내 침소를 데워야겠다. 치욕스러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개돼지보다 못한 탐과 놀이놈. 내 비록 천한 신분이나
내 놈의 더러운 욕정을 채워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차라리 내 목을 베어라. 내 서슬퍼런 일갈에 잔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조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술잔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쳤다. 이 인연이 감히 여봐라. 전연의 옷을 벗겨라. 내 친히 전연의 길을 꺾어놓고 말리라. 그리고 멍석을 말아 매우 쳐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내 옷고름에 손을 댔다. 10년 전 정오 앞에서 느꼈던 그 공포가 다시금 되살아났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혀를 깨물려 입을 벌리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관아의 대문을 쩌렁쩌렁 울리는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제 마을에서 보았던 그 누더기 차림의 거지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있었지만 그 기세만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군과도 같았다. 뭐야 저 미친 거지는? 썩 꺼지지 못할까 하고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거지는 피식 웃으며 썼던 삿갓을 벗어 던졌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비록 수염이 덥수룩하고 야위었지만 그 날카로운 콧날과 서늘한 눈매는 내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바로 그 사람, 김정호였다. 내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가 정말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정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그것. 5마리의 말이 새겨진 황금빛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의 외침과 동시에 닫혀있던 관아의 문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도여,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는 함성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술상을 뒤엎고 도망치던 아전들은 역졸들의 몽둥이에 맞아 고꾸라졌고 조 현감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평상 아래로 기어 들어가려 했다. 내 이놈 조덕배,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사리 사욕을 채우고 무고한 여인을 능욕하려 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정호의 호통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서슬퍼런 국법의 집행자이자 정의의 사도였다. 포승줄에 묶인 조현감이 질질 끌려나가고 마당에는 포박된 관원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었다. 정호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넋을 잃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찢어진 옷, 산발이 된 머리, 멍든 뺨. 10년 만에 재회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이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땅만 바라보며 흐느꼈다. 고개를 들라. 그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10년 전 계곡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따뜻하고 물기가 어린 목소리였다. 내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자 그가 무릎을 굽혀 나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내 뺨에 묻은 흙과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많이 늦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내 손등을 적셨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어찌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일이 변해버렸는데 하고 겨우 말을 뱉었다. 정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반쪽짜리 옷비녀가 들어있었다. 내가 10년 전 그에게 남기고 떠났던 바로 그 비녀였다. 변하지 않았다. 내 눈에는 여전히 10년 전 달빛 아래 떨고 있던 그 아이로 보인다. 천리 밖에서도 너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그는 내 품에서 내가 간직하고 있던 나머지 반쪽 비녀를 꺼내게 했다. 2개의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며 하나의 온전한 비녀가 되었다. 약조하지 않았느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너를 찾겠다고. 그리고
이 비녀의 짝을 맞추겠다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합쳐진 비녀를 내 헝클어진 머리에 꽂아주었다. 주변의 역졸들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지켜보았다. 10년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체면도 잊은 채 그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그의 품은 10년 전보다 더 넓고 단단했으며 그에게서 나는 냄새는 묵향 대신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사무치게 그리운 내 사람의 향기였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 네가 사내든 여인이든 역적의 딸이든 상관없다. 너는 그저 내 사람, 내 연우일 뿐이다. 정우는 나를 으스러지도록 꽉 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겹쳐 하나의 박동으로 뛰기 시작했다. 관아 마당 위로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휘날렸다. 1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조 현감의 창고가 열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이 나누어졌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사람들이 풀려났다. 정우는 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틈틈이 나를 돌아보며 안심시켰다. 나는 관아의 별채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흉대를 풀었다. 짓눌려 있던 가슴이 펴지며 깊은 숨이 들어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이 없었다. 다만 내일이면 그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신분 차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다시금 걱정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우가 별채로 찾아왔다. 그는 관복을 벗고 편안한 평복 차림이었다. 우리는 마루에 걸터앉아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다. 10년 전 성균관에서처럼 그가 내일이면 한양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운을 떼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사로서 복명후밍하셔야지요. 라며 짐짓 담담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그러자 그가 같이 가자고 말했다. 내가 놀라 예. 하고 묻자 그는 나 혼자 가지 않는다.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더 이상 너를 이 산골짜기에 혼자 두지 않겠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하오나 저는 죄인의 자식이고 신분도 미천합니다. 대감의 앞길에 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주저했지만 그는 누가 된다 한들 상관없다. 벼슬 따위 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흔들림 없이 답했다. 그의 눈빛은 태산과도 같았다.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이 있지 않느냐. 그가 덧붙였다. 빚이라니요? 내가 묻자 10년 전 네가 나를 두고 도망치며 내 심장에 낸 상처 말이다. 평생 내 곁에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나는 그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이 손만 놓지 않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달빛이 우리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가운 감시의 달빛이 아니라 앞길을 축복해주는 따스한 등불 같은 달빛이었다. 내일 우리는 한양으로 떠날 것이다. 그곳에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금이 환영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탐관 우리를 처단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암행어사 김정호의 위명은 도성 입구에서부터 자자하게 울려 퍼졌다. 남대문 밖 심리까지 마중 나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조정의 대신들조차 그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행렬의 중심에 있는 가마 안에서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어사 김정호의 옆자리를 지키는 여인이
그가 구해낸 절세가인이라 칭송했으나 나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왕실을 기만하고 성균관을 더럽힌 대역죄인 이연우이자 역적의 누명을 쓴 가문의 여식 이연화일 뿐임을 정호가 내 손을 꽉 잡아주며 믿으라고 속삭였지만 궁궐의 높은 담벼락이 시야에 들어올수록 심장은 옥죄어 들었다. 과연 임금께서 남장을 하고 국법을 어긴 나를 그리고 그런 나를 은닉한 정호를 용서하실까? 자칫하면 정호가 쌓아올린 모든 공든 탑이나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편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용상에 앉은 임금의 위엄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서슬퍼랬다. 정호는 관복을 정제하고 어전 한가운데 엎드려 있었고 나 역시 죄인의 형색으로 그 뒤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정호가 올린 장계를 읽어 내려가는 임금의 미간이 꿈틀거릴 때마다 내 목숨 줄이 탔다 끊어지는 듯했다. 임금의 묵직한 목소리가 편전을 울렸다. 어사 김정호는 들으라. 이에 정호가 예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네가 올린 상소문을 보니 탐관오리 조덕배의 죄상은 실로 참담하여 마땅히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허나 임금의 시선이 내 쪽으로 옮겨왔다. 그 시선이 등줄기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네가 데려온 이 여인, 아니 10년 전 성균관 유생 이연우라 했던 자의 처분은 어찌 생각하느냐. 계집의 몸으로 과인을 속이고 신성한 성균관에 잠입했으니 이는 국법을 능멸한 기군망상의 죄가 아니더냐. 또한 역적의 자손이 감히 벼슬길을 탐했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다. 서리빨 같은 호통의 대신들이 웅성거렸다. 마땅히 참수해야 합니다. 법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는 살벌한 주청들이 빗발쳤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체념했다. 그래, 내 목숨 하나로 정호의 앞길을 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라고 외치려 했다. 그때였다. 정호가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정호는 결연한 눈빛으로 임금을 올려다보았다. 이 여인이 남장을 한 것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오라비와 늙은 아비에 대한 지극한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균관 재학 시절 그 누구보다 학문에 정진하여 장원을 놓치지 않았으며 10년간 산골에 응거하면서도 헐벗은 백성을 구휼하고 의술을 베풀어 왔습니다. 비록 국법을 어긴 죄는 있으나 그 마음의 근본은 충과 효 그리고 인에 있었으니 어찌 이를 단순히 속임수라 치부할 수 있겠사옵니까? 정호는 바닥에 머리를 대으며 읍소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내 가슴을 때렸다. 만약 이 여인을 벌하시려거든 10년 전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지금껏 이 여인을 연모하여 사사로운 정을 끊지 못한 소신 김정호의 목을 먼저 베어주시옵소서. 소신 평생 나라를 위해 바친 충정으로 감히 청하건대 부디 이 여인의 갸륵한 효심과 지난 10년의 고행을 굽어 살피시어 선처를 내려주시옵소서. 그의 절절한 호소의 편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임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소리 죽여 흐느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나 때문에 어찌하여 목숨까지 건단 말인가. 긴 침묵 끝에 임금의 탄식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천하의 김정호가 계집 하나 때문에 내 앞에서 목을 내놓다니. 네가 진정 사랑에 미쳤구나. 임금은 붓을 들어 교지를 써 내려갔다. 어사 김정호의 공이 지대하여 상을 내려야 마땅하나 그가 원하니 상 대신 벌을 내리겠다. 그 벌은 평생 그 여인을 곁에 두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임금의 파격적인 판결에 신하들이 경악했으나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연화의 가문은 조부 때 모함을 받은 것이 밝혀졌으니 즉시 신원을 복구하고 그 효행을 기려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노라. 이제 당당하게 혼례를 올리고 백년해로 하라. 이것이 과인의 명이다. 우리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를 외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10년의 한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달포가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한양 장안은 전대미문의 혼례식 구경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정호 대감이 10년 전 사라진 의형제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정호는 보란듯이 판을 크게 벌였다. 세간의 수군거림을 잠재우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였다. 신랑 입장이요. 우렁찬 함성과 함께 저 멀리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연지 곤지를 찢고 화려한 화롯을 입은 채 친정집 마당에서 가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다. 하녀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들어와 아씨, 큰일 났어요. 아니, 경사가 났어요. 신랑 도련님께서 가마를 보내셨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느냐 묻자 하녀는 그게 아니라 가마 행렬이 끝이 안 보입니다요. 저기 남산 어귀에서부터 여기까지 심리 길을 꽃가마와 청사초롱으로 꽉 채우셨답니다. 라고 외쳤다. 나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심리 밖에 꽃가마라니. 밖으로 나가보니 과연 장관이었다. 붉고 푸른 비단으로 장식된 수백 개의 등불이 대나처럼 길을 밝히고 있었고 길바닥에는 비단길이 깔려 있었다. 그 길 끝에서 정호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 성균관 유생 시절의 풋풋함은 사라졌지만 훨씬 더 늠름하고 믿음직한 사내의 모습으로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내 앞에 섰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외쳤다. 성균관, 유생 김정호, 10년 전 잃어버렸던 나의 벗이자, 나의 누이이자 나의 정인인 이연우를, 아니 이연아를 데리러 왔소. 이제 그만 갓을 벗고 흉대를 풀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멋지다. 김대감, 천생연분이다. 축복의 꽃가루가 눈처럼 흩날렸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번쩍 안아 꽃가마에 태웠다. 이 가마는 너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날개가 될 것이다. 꽉 잡거라, 내 부인. 가마가 둥실 떠올랐다. 심리에 걸친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혼례의 행렬이 아니었다. 남녀의 벽, 신분의 벽, 그리고 세월의 벽을 넘어선 우리 사랑의 승전보였다. 가마창 너머로 보이는 정호의 뒷모습이 태산처럼 든든했다. 10년 전 빗속에서 나를 업고 뛰던 그 등이 이제는 내 평생의 안식처가 된 것이다. 밤이 깊어 신방에 촛불이 은은하게 타올랐다. 밖에서 왁자지껄하던 하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방 안에는 정적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 머리에 꽂힌 족두리를 벗겨주었다. 그리고 10년 전 관아 마당에서 맞췄던 그 옥비녀를 뽑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카락이 빼르르 흘러내려 어깨를 덮었다. 무겁지 않았느냐?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족두리 말입니까? 하고 되묻자 그는 아니, 지난 세월 네가 짊어졌던 그 가문의 무게와 남장 여인이라는 비밀의 무게 말이다. 라고 답했다. 나는 울컥하여 고개를 숙였다. 무거웠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오나 서방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버텼습니다. 정호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거라.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너는 그저 내 품에서 꽃처럼 웃기만 하거라. 그는 합근줄을 따랐다. 표주박 두 쪽이 하나로 합쳐지듯 우리 두 사람의 인생도 비로소 하나가 되는 의식이었다. 술잔을 비우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10년 전 계곡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어린 내가 보였고 지금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내가 보였다. 연화야 하고 그가 불렀다. 예, 서방님. 내가 대답하자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내 너에게 하나 고백할 것이 있다. 라고 운을 떼었다. 나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사실 나는 10년 전 네가 남자인 줄 알았던 시절에도 너에게 마음이 흔들렸다. 네가 사내였다면 아마 나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남색가가 되어 패가 망신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엉뚱한 고백에 나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나, 그게 무슨 망측한 말씀이십니까? 진심이다. 네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내 영혼이 맑고 강인했기에 나는 껍데기가 아닌 너라는 사람 자체를 연모했던 것이다. 그는 내 화롯의 고름을 천천히 풀었다. 10년간 내 가슴을 옥죄어왔던 흉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자유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다. 촛불이 사그라들고 달빛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먼 옛날 차가운 계곡물 위를 비추던 그 달빛은 이제 따스한 축복이 되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호의 품에서 눈을 떴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맑았다. 정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의 콧날과 입술을 가만히 그려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마당에 나가니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담장 너머로 성균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남자로 살아야 했던 10년, 그리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10년. 그 기나긴 시련은 결국 오늘을 위한 담금질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여인에게 엄격하고 가문의 굴레는 무겁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 곁에는 언제나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지음이자 나의 낭군인 김정호가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 어느새 일어난 정호가 뒤에서 나를 베컥으로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그저 이 평범한 아침이 너무나 감사해서요. 평범하다니 우리에게 평범한 날은 없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축제요. 기적일 테니까. 그는 내 뺨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 나의 영원한 형제여. 그리고 나의 유일한 여인이여.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옥비녀가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것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 향기처럼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 영원히 머물 행복의 전주곡이었다. 역사의 뒤안길 야담으로 남을지언정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정사보다도 뜨겁고 진실하게 기억될 것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성균관의 담장 위로 7번의 낙엽이 지고 또 7번의 새싹이 돋아났다. 한양의 권문세가들이 모여 사는 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들 사이에서도 유독 위풍당당한 소슬대문을 자랑하는 집이 있었으니 바로 당대 최고의 실권자이자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조판서 김정호 대감의 저택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김판서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강직한 성품으로 조정의 기강을 잡고 탐관오리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저승사자라 칭송했으나 그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실상은 세간의 소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조정에서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대감이었을지 몰라도 안방 문지방만 넘으면 그는 세상 둘도 없는 팔불출이자 아내의 말이라면 죽는 신이까지 하는 애처가로 돌변하곤 했던 것이다. 어느 화창한 늦봄의 아침, 안채의 마당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인들이 숨을 죽인 채 종종 걸음으로 오갔고 사랑채에 앉아있던 정호 역시 헛기침을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정경 부인인 연화의 심기가 아침부터 몹시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집안의 금지옥엽이자 정우와 연화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배기 외아들 김윤 때문이었다. 윤은 정우의 수려한 외모와 명석한 두뇌를 빼닮았으되 연화의 고집과 엉뚱한 기질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은 천하의 개구쟁이였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연화가 씩씩거리며 나왔다. 비단 치마폭을 휘날리며 걸어 나오는 그녀의 기세는 흡사 10여 년 전 성균관에서 활시위를 당기던 미소년 이현우의 모습 그대로였다. 서방님, 도대체 윤희를 어찌 가르치셨기에 아이가 서당에 갈 시간만 되면 감쪽같이 사라진단 말입니까? 그녀의 호통에 정우는 뜨끔하여 들고 있던 서책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그는 부인, 진정하시오. 아이가 그저 날이 좋아 잠시 꽃구경이라도 나간 것이 아니겠소. 내 어릴 적에도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연하는 서방님 어릴 적에는 책 읽기가 좋아 밤새 촛불을 밝혔다 들었습니다만 윤희는 누굴 닮아 저리 엉덩이가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필시 서방님께서 오냐오냐 하시니 버릇이 나빠진 겁니다. 라고 쏘아붙였다. 정우는 꼬리를 내린 강아지 마냥 쭈그러들었다. 사실 윤희가 공부보다 활쏘기와 떼박질을 좋아하는 것은 연화의 피를 물려받은 탓이 컸으나 감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오늘 저녁 반찬이 부실해질 것이 뻔했다. 그때 윤희의 보모인 점순네가 울상을 지으며 달려와 마님, 큰일 났어요. 도련님께서 담을 넘으셨어요. 뒷마당 감나무를 타고 훌쩍 넘어가시더니 장터 쪽으로 내빼셨지 뭡니까요? 라고 알렸다. 연화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치마자락을 걷어 올리고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거침없는지 곁에 있던 하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양반가 마님이라기보다는 당장이라도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뒷모습 같았다. 서방님, 채비하십시오. 아들을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연화의 말에 정우가 나도 말이오. 하오나 곧 입궐해야 하는데 라고 주저하자 그녀는 아들의 교육보다 나라실이 더 중하십니까? 오늘 하루쯤은 병가를 내셔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어서요 라고 호령했다. 정우는 군말 없이 갓을 고쳐 쓰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앞장선 부인은 성큼성큼 보폭을 넓혀 걷고 뒤따르는 남편은 행여나 부인이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뒤를 쫓는 형국이었다. 한양의 유기전 장터는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다. 여기저기서 호객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물건값을 흥정하는 안악들의 수다, 떡 맺히는 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다. 연화는 그 복잡한 인파 속을 미꾸라지처럼 헤집고 나갔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훑었다. 10년 전 남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난 듯했다. 정우는 부인, 천천히 좀 가시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소. 라며 만류했으나 연화는 사람들 시선이 대수입니까? 내 새끼가 어디서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대꾸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저만치 그릇 가게 앞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구경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문제의 아들 김윤이 서 있었다. 그런데 윤희의 꼴이 가관이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제 어미의 옛 성균관, 유생복, 즉 청금을 질질 끌리게 입고 머리에는 삐뚤어진 유건을 쓴 채 덩치가 자기보다 배는 더 큰 골목대장 녀석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었다. 10살은 되어 보이는 골목대장이야. 꼬마야, 네가 양반집 자식이면 다냐.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라니까. 라고 위협했지만 보통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렸을 상황에서 윤희는 콧방귀를 뀌며 허리춤에 찬 목검을 뽑아들었다. 흥,
웃기는 소리.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백성의 고열을 빠는 자는 탐관오리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시정잡배라 하셨다. 내 놈은 딱 보니 시정잡배로구나. 내 오늘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응징하겠다. 그 당돌한 말투와 제스처는 정호가 어사출두를 외칠 때의 모습과 판박이었고 겁없이 목검을 겨누는 자세는 연화의 활쏘기 자세와 똑같았다. 정호와 연화는 사람들 틈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정호가 나서려 하자 연화가 제지하며 잠깐만요. 어떻게 하나 봅시다. 라고 속삭였다. 골목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이 쥐방울만 한 녀석이 라고 소리치며 윤희에게 달려들었다. 덩치 큰 아이가 윤희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윤희는 날렵하게 몸을 숙여 상대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상대의 오금을 목검으로 툭 쳤다. 아이쿠. 골목대장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과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윤희는 넘어진 아이의 엉덩이를 밟고 서서 의기양양하게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김판서 댁의 위엄이다 라고 외쳤다. 그 순간 연하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정호는 얼굴이 빨개져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굴 닮아 저리 뻔뻔한지 하고 한탄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골목대장의 형으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 2명이 나타났다. 어떤 놈이 내 동생을 울렸어. 그들은 험상유는 표정으로 윤희에게 다가왔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질 위기였다. 윤희는 그제야 겁을 먹었는지요. 어른이 아이를 때리면 안 되는데 하며 뒷걸음질 쳤다. 청년 하나가 이 꼬맹이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어디 혼 좀 나봐라 하며 윤희의 멱살을 번쩍 들어 올리고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휘익 탁.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날아온 부채 하나가 청년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다. 아,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윤희를 떨어뜨렸다. 윤희는 엉덩방아를 다스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시선이 부채가 날아온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비단 치마를 걷어붙인 연하가 서늘한 눈빛을 하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위엄을 잡고 있는 정호가 있었다. 정호의 호통 소리가 장터에 쩌렁쩌렁 울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 청년들은 정호의 관복 차림새와 허리춤의 옷관자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아, 아이고. 나으리. 그게 아니라 저 꼬마 녀석이 먼저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정호는 시끄럽다. 사내대장부가 되어 어린아이에게 주먹질을 하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관아에 넘겨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청년들은 잘못했습니다. 를 연발하며 동생을 데리고 주랭랑을 쳤다. 상황이 정리되자 연화는 성큼성큼 다가가 엉덩방아를 바른 윤희를 일으켜 세우고 흙 묻은 옷을 털어주며 다친 데는 없느냐 라고 물었다. 윤희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 하고 와락 안겼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어머니, 아까 그 부채 던지신 거 어머니시죠? 우와, 진짜 멋졌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전설의 명사수 이연우가 진짜 어머니였어요? 연화는 당황하여 정우를 쳐다보았다. 정우는 딴청을 피우며 하늘만 쳐다보고 날씨가 참으로 좋구려 라고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아버지, 저도 어머니처럼 활쏘기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멋진 관복도 입고 싶고요. 그래서 이 옷도 장롱에서 몰래 꺼내 입은 거예요. 윤희는 헐렁한 유생복 소매를 펄럭거렸다. 연화는 그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0여 년 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입었던 그 옷,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얼룩져 있던 그 옷을 이제 아들이 입고 장터를 누비고 다닌다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연화가 부드럽게 아들을 불렀다. 윤아, 내 어머니, 그 옷은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한 옷이 아니다. 네 아버지가 그리고 이 어미가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키웠던 갑옷과도 같은 것이다. 네가 진정 그 옷을 입고 싶다면 단순히 힘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 윤희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 허나, 윤아, 하나만 약조하거라. 제발 서당은 빼먹지 말거라. 내 어머니 화나면 아버지가 더 무섭단다. 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석양빛이 그들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 속에서 세 사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날 밤 윤희를 재우고 난 뒤 정호와 연화는 사랑채 마루에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달빛이 10년 전 그날처럼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정호가 술잔을 건네며 오늘 윤희를 보니 당신의 옛 모습이 많이 겹쳐 보이더이다 라고 말했다. 연화는 저도 놀랐습니다. 제 핏줄은 못 속이나 봅니다. 서방님의 고지식함은 하나도 안 닮고 제 말썽 피우는 재주만 닮았으니 큰일입니다라고 웃었다. 정호는 무슨 말씀을 당신의 그 용기와 기계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윤희도 없었을 것이요. 라며 연화의 손을 잡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연화의 손도 조금은 거칠어졌지만 정호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곱고 따뜻한 손이었다. 연화야, 예, 서방님, 다음 생에도 나와 만나주겠느냐? 연화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다음 생에는 제가 사내로 태어나 장군이 될 터이니 서방님께서 고운 규수로 태어나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정호가 하하하, 그거 참 공평한 처사로군. 좋다. 내 기꺼이 그리하마. 네가 장군이 되어 전장을 누빈다면 나는 집에서 정화수 떠놓고 네 무사 귀환을 비는 안악이 되어주마 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담장 너머 매화나무 가지 위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다. 10년 전에 위태로웠던 사랑은 이제 잘 익은 술처럼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으며 익어가고 있었다. 남장 여인과 깐깐한 유생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호랑이 부인과 팔불출 대감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화는 정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어깨,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그들의 작은 성벽 안에서